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 뉴스 로우킥 코너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문자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창석 평론가도 네. 저처럼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2주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어제 불었죠. 어제 점심 12시부로 격리 해제가 돼서. 저는 똑같았군요. 네, 시간이. 이제 해제가 돼서 어제 오후 12시 한 1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가격리 어플을 바로 지우고 네, 활동을 나섰는데 한 가지 좋았던 거는 12월 25일부터 격리를 해서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굉장히 행복했었던. 근데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지루하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2주 동안? 저는 집에서 이제 미디어 영상 플랫폼에 들어가서 네. 뭐 못 봤던 영화 보거나 밀린 영화 보고. 책 보거나 근데 그게 딱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맞아요. 지루하죠. 그럴 때는 이제 밀렸던 헬마우스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아쉽네요. 여기서 광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쉬니까 의도적으로 정치 뉴스나 이런 그렇죠. 뉴스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네.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에 조금 확 놓고 싶었어요. 중요해요. 아예 단절하는 시간이 네.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음. 잠깐 근데 사실 또 이제 방송 빨리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전부터는 또 열심히 봤는데 한 10일 정도는 정말 안 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셨나요? 뭐 식스팩 만드셨어요? 네. 진짜? 제가 그 격리 직전에 이 네. 박연미 평론가랑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디 프로필 찍은 적이 있었다. 오. 헬스장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헬스장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남겼었는데 사진은 12월 이제 9일에 찍었습니다. 근데 12월 보정본이 9일에? 네,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보정본 네. 포샵? 네, 포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진 찍어준 업체 이름명이 들어간 그 사진을 봤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열심히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시사방송계 작가들이 섭외할 때마다 무척 부담스럽다고. 당장 사진 좀 내리라고. 그랬어요. 뭐 전달하는 증명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훌라후프를 했어요. 아. 훌라후프를 30년 만에 했어요.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나요? 아니요. 참아. 네, 네. 여러분이 항의할까 봐 참아 못 네. 찍었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돌리니까 골반이 한쪽으로 지금 삐뚤어진 것 같아요. 약간. 네,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건 어렵고 한쪽 방향은 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집에서 훌라후프를 열심히 전 하고 우익인지 있어요. 좌익인지는 안 밝히시는 걸로. 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참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묻는 거는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7배, 5배를 왜 이렇게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신과 방역 상태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잠깐만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참고는 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세균 총리의 목소리였고요. 질문을 한 분은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인구수의 5배, 뭐 7배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굉장히 질타성, 항의성 얘기인데요. 총리 답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하고 이제 그 나라들이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을 하면서 네. 이제 워낙에 확진자가 많았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정 총리가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는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청리 대신에 제가 이제 그 나라들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나라들이 주로 급할 때 샀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언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캐나다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인구수를 넘어서는 분량의 이제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실제로 이제 공급을 받은 물량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그만큼의 물량을 받겠다라는 선 구매 계약인데 그렇죠. 선 구매 계약을 추진했었던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일단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지 미리 사놓고 보자라는 플로우가 있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이자가 성공을 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성공을 할지 모더나가 성공을 할지 확신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어느 백신이 성공하더라도 이 구멍이 생기지 않으려면 네네. 최대한 많이 사야 한다라고 했었던 시점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백신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건 7월 이후입니다. 2020년 7월 이후니까 그 시점쯤 되면 윤곽이 나오던 때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언제쯤 되면은 3상 완료가 되겠다.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실패할 우려가 줄어든 상태에서 네. 그 백신들은 대부분 제 물량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던 시점에 구매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잖아요. 당시만 해도 백신이 사실 몇 년 걸린다는 얘기도 작년 그렇죠. 저름까지만 해서 나왔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라도 지금 급한 마음에 이 회사에도 계약하고 저 회사도 계약하고 그래서 인구의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때만 그렇죠. 해도 또 백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정성이 인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지금 결과론만 얘기하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사실은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사실 674명이지만 1,000명대라고 유지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월등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월, 7월, 8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한 것이 네. 옳으냐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왔던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얀센까지 긴급 승인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완벽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성을 이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방역을 우린 잘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백신을 투여해야 된다. 백신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몇 배를 구매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비판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만약에 해외 접종 사례 중에 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사실 또 걷잡을 수 없이 그렇죠. 또 이 백신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정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뭐 독감 백신 때도 사망자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너무나 과대 포장해서 그 기사를 썼었잖아요. 문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네. 과거보다 이 백신 맞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고 아마 또 많이 샀으면 많이 샀다고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아마 또 그런 기사가 나왔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오늘 정총리도 비슷한 네네. 언급을 했었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이제 두 분 안 계실 때 네, 1월 1일에 네. 우리 모두 격리됐을 때. 명란시사에 이제 백신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백신 접종을 언제 시작했느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하고 언제 끝낼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기훈 의원이 이제 캐나다 얘기를 하면서 네. 인구의 5배를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물량이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도 물량이 충분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지금 제때 물량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접종이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럽 상황들도 보면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방식이 까다롭다. 보관이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이 속도로 지금 백신 맞추기 시작하면 10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년 걸린다. 미국 인구가 인구도 3억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한 600만 명 정도밖에 못 맞췄거든요. 이 속도로 하면은 3억 명 정도를 맞추는데 그 정도 속도가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강기훈 의원이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프랑스 상황을 좀 알아봤어요. 네네. 프랑스 어떻습니까? 프랑스 언론 기사들을 보고 이 정리를 해보니까 네. 전국에 지금 백신을 보급할 담당 책임자가 프랑스 담당자가 12월 31일부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후임자가 안 나왔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고 백신 책임자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군요. 백신 냉동고, 그러니까 화이자는 냉동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13개를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정작 연말까지 설치가 38개밖에 안 됐습니다. 속도가 안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남은 백신 냉동고를 이제 지역에 뿌려줘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쯤 완료되느냐?
지금 발표 나오는 걸 보면 1월 중순이나 돼야 가능할까 말까. 배송 시작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백신도 우리가 가져왔고 네. 냉동고도 있는데 이게 왜 보급이 안 되지? 한국 사람들은 못 참을 거거든요. 빨리빨리 해야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 4만 명밖에 못 맞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강기훈 의원은 캐나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캐나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1월 8일 이제 현지 시각입니다. 캐나다 2시 기준인데 하루 확진자 8,227명입니다. 하루에. 하루 확진자가 와. 8,227명이고요. 네. 총 누적 확진자가 63만 9,693명입니다. 네. 같은 시각 한국의 누적 확진자는 6만 7,358명,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인구는 5,182만 명입니다. 네. 전 세계 28위 정도고요. 캐나다는 3,80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천만 명이 더 적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네. 캐나다의 면적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생명이 뭐냐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효과성이 입증한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해서 유통망을 구축하고 단기간 내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캐나다는 면적이 너무 커요. 단기간 내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유통망 체인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이 지금 우선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데노 전달체라는 것입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mRNA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따져야 되는데 몇 배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결제만 다 해놨다. 결제를 5배 해놨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 배송이 와야 되잖아. 배송이 안 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결제만 많이 해놓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K 방역이 좀 싫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질문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안이 있었네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인데 지금 백신에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여야 지도부가 접종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와 김종우 위원장 먼저 좀 맞으시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감 백신부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한 건데 정확히 표현은 이제 언론 헤드라인은 그 당시 어떻게 나왔냐면 독감 백신 사망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이 부작용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숙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동시간대에 백신 하나만으로 고정 변수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고연령층은 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맞아버려.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는 더 심하죠. 독감이 어차피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코로나는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그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언론이 문제를 이제 키우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이제 독감 백신 때 언론 행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백신 관련된 음모론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 언론들이 최근에는 다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이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했던 뭐 영국 간호사 사망.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사망 원인하고 백신 접종이 별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 독감 백신 때 했던 보도 행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TBS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80에서 9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자꾸 이 신뢰를 깨뜨리는 게 언론 쪽에서 나오는 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장면도 한번 만나보시죠. 우왕좌왕 아닙니까?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랑 지금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국민 말씀 못 국민이 들었습니다. 판단하실 거죠. 국민들도 저한테 우왕좌왕 한다고 말을 하니까 합니다. 어떤 국민이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국민들 1년 동안 생계 곤란입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의원님, 다 월급 받으시죠? 의원님. 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정 총리 간의 대화였는데 이게 대화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이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정 총리가 지금 발끈한 그런 상황 같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좀 격하게 표현하면 김미애 의원이 인터넷 댓글 소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네요. 적어도 유튜브 콘텐츠 등에 있어요. 그 댓글 네. 읽기 콘텐츠. 적어도 대정부 네. 질의가 네. 국회의원 수준급에서 나오려면은 네.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그 포인트에 대한 대응이 정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국민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사미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소중한 시간을 빌어서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이 포인트만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왜 힘든지 임대료를 못 내는데 다른 나라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네. 이거 왜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 포인트가 전혀 없고 정말 댓글 소개하듯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통스럽고요. 격리하는 동안에. 그렇죠. 많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사람들이 다. 올해 네. 2월에 개업하신 분들은 2월부터 코로나가 확진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개업하고 제대로 장사도 못하면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 포인트가 없었어요. 이게 좀 문제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한 말씀해 주신 게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지금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돈을 제때 안 풀어서 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에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헐어서 돈을 푼다는 얘기는 또 당론에 안 맞으니까 네. 그런 얘기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려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K방역 얘기를 할 때 3차 대유행이 북반구 중심으로 가을 겨울에 계속 이제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전 세계 북반구의 국가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유일하게 3차 대유행을 겨울 동안에도 통제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이 확산 추세가 아니라 그 상승세를 꺾은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지금 1000명대로 올라갔던 확산세를 600명, 700명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7,000명이 넘었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일본은 검사를 안 하잖아요. 네네. 검사량을 늘리자마자 급격히 확산된다는 게 이제 드러날 정도로 네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겨울을 거치면서 이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통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정부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정부가 아파할 부분에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질문의 기회를 야당 의원들이 좀 놓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관련된 거라서요. 또 다른 긴급 현안 질의 장면 하나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필요에 의해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 정신이나 또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도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8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네. 정말 힘든 일이죠. 네, 지금 답변 도중에 정 총리가 뭔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들 좀 듣고 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일단은 총리가 어떻게 보면 방역 최선봉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 자영업자 얘기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제 사기업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네. 경제 작동 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치인에 비해서 이 경제 순환 논리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누구보다 힘들다는 것도 더 잘 알고 있을 체감도가 겁니다. 높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 분들 중에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3단계로 올려서 한 2주에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만 2주 안에 끝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재확산은 지금 기후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추워지면은. 추워지고 활동성이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 더 밀집하게 되고 이게 확진사를 더 크게 높이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간을 단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자영업자 상황은 정말 힘드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총리는 뭐 특히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상황들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누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을 탈당하신 분이 있죠. 김병욱 이제는 무소속 의원인데 이 성폭행 의혹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를 했고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세연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가세연의 그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해명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나서 이제 복당하겠다는 취지로 그러면서 이제 탈당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다가 탈당한 이후에는 회의를 취소하고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별다른 구체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가 됐던 뭐 성폭행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탈당하고 보는 게 요즘 뭔가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여야 할 거 없이. 네. 그럼 당에서는 뭔가 그 약간 손절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패턴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탈당하면 끝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네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민주당은 많아요. 김홍걸 이상직 이름이 나오고요. 그랬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병욱 그 전에 전동민 전에 박덕흠 이름이 네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당 차원에서 저는 정확하게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런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고 그렇죠. 네. 정당 관련된 이제 공심에 들어가긴 했으나 본인이 이제 정당 상관없고 그냥 그 부분만 판단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젠더 특강도 하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있어서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란 단어는 저는 어쨌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왜 자기가 속한 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당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원순 시장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른 시점이나 다른 관점을 잣대로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중 잣대가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에서 탈당한다고 이야기가 끝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공천을 누가 줬느냐 이거거든요. 공천이라는 건 결국 각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은 검증이 끝난 우리 후보입니다라고 추천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추천해서 뽑아줬더니 막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이래버리면 이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공당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좀 뭐 조사라든지 혹은 조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유튜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헬마우스님 그 가짜 뉴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가세현이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가 그동안 여러 차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냥 있었고 크게 화제된 사건도 많았었고 네. 가세현의 폭로 뭐 일부분에 있어서는 뭐 알 권리다 한쪽에서는 그 위험성이 너무 높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이제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가로세로 연구소와 관련된 영상들을 꽤 여러 차례 이제 촬영을 해서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잘 교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로세로 연구소의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네. 사업 모델 자체가 폭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폭로를 하니까 네. 여의도 정가에서 술렁술렁하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같은 편 아니야? 같은 우익 진영 아니야? 그런 이 반응이 왜 나왔었죠. 우리 편을 저격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채널 성격을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 채널은 이제는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 폭로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 권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그 자체가 가로세로 연구소한테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거죠. 너무 나이브한 질문이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기서 해왔었던 그 폭로의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사생활 중심, 그렇죠. 루머 중심, 네네. 검증되지 않은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폭로죠. 폭로. 그렇습니다. 예, 김영구 의원의 사안 자체는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것과도 또 한 번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다. 이런 거를 참조사항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하나 더 남았었는데 저희가 아껴서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